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제1의 기술 강국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래서 현재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을 미국을 꼽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것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군사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미국이 적대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항모전단인데요. 항모전단은 항공모함 타격단의 준말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력한 해상함대를 의미합니다. 어느 나라든 현대 해군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모전단을 단 하나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다면 해양강국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해양강국이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항모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소식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항모전단에 대해서는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모전단에 대해서는 한국 군사력 전체를 아우르는 군사 지식이 없다면 감히 언급하지도 못할 만큼 복잡한 구성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항모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모전단의 핵심인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재원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문제로 좌초됐던 사업과 달리 국민적 열망과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여러 논란에도 사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무기 개발이라면 예산 낭비나 비리가 아닌지 세심히 관찰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왜 이렇게 작게 만드냐며 더 크게 만들자고 주장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가 대단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한국형 항모 사업은 배수량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 한국형 항모가 건조되어 해군에 배치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한 척이 있다고 그것을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홀로 있는 항모는 그저 거대한 고가치 표적에 지나지 않는데요. 때문에 항공모함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동시에 협력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함정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갖춰져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모함으로서 움직이는 해상 비행장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항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함재기를 싣는 것이 가능하고 항모의 위력도 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항공모함의 끝판왕은 미국의 세계 최강 항모 제럴드 포드급인데요. 만재 10만 톤의 이 항모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승무원이 탑승하며 최대 90기의 각종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무기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나타나기만 해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미국의 적성국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항모라도 아무 호위 없이 홀로 움직인다면 그저 거대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만재 10만 톤의 제럴드 포드급이 가진 무장은 12.7mm 중기관총 4문과 20mm 시위진 3문의 펠령스밖에 없습니다. 만약 태풍이 불거나 사고로 배가 기울어 함재기가 뜰 수 없다면 호위가 없는 제럴드 포드급은 그저 움직이는 큰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항모의 방어력은 그 크기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호위함급 한 척이 다가가 대한미사일과 어뢰 몇 발만 쏟아붓기만 해도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방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손가발이 돼주는 여러 함정이 갖춰져 항모전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항공모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4에서 6척의 이지스함과 2척 이상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항모의 호위로 붙여 항모전단을 구성합니다. 우리 해군이 항모를 가지게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항모전단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항모는 그저 태국과 같은 항모로 세계의 조롱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의 중견국 태국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국에도 항모라고 하는 전함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을 다스리는 차크리 왕조에서 이름을 딴 차크리 나루의 배신데요. 위대한 차크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항공모함은 이름과 다르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재 11,500톤으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과 비슷한 배수량을 가진 이 아담한 항공모함은 처음에는 해리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항공모함이었으나 해리어기가 퇴역하자 헬기모함이 됐습니다. 만약 차크리 나로에벳이 왕실의 이름을 딴 태국의 기함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해군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보다 작은 데다 함재기도 없는 이 배를 항공모함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배를 가리켜 차크리 나루배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항모전단이 없다면 항모의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다행히도 한국은 항모전단을 편성할 호위함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항모사업은 2033년까지 건조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 군은 2028년까지 건조될 세척의 세종대왕급 배치2와 2036년까지 건조가 예정된 KDDX 일부를 포함한 15에서 18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광개토 대항함을 포함해야겠지만 대구급보다 부족한 함정을 항모전단의 호위함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 큰 변동이 없다면 이 숫자가 유지될 것이 확실한데요. 이 구축함들 중에서 항공모함을 호위할 함정들이 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항모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지난 2019년 해군이 공개한 해군 비전 2045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7기동 전단을 7기동함대로 개편해 4개 전단을 보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개 기동 전단 중 3개가 동해, 섬해, 남해의 각 해역을 책임지고 1개 전단이 원해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대양작전에서 가장 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항공모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이 항모전단을 4개 기동전단 중 원해를 맞는 전단으로 기획할 예정인데요. 우리 기동함대의 구조를 생각하면 향후 함대 배치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7기동전단은 9척의 구축함들이 주축이 된 2개의 기동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조되거나 배치될 함정까지 총 18척이 기동함대로 승격한 7기동전단에 속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해군은 66함대를 구성해왔습니다. 8척의 호위함과 8척의 대잠 헬기로 이루어진 해상자위대의 88함대처럼 6척의 구축함과 6척의 대잠 헬기로 이루어진 강력한 전력인데요. 이 66함대 형식에 따르면 개편된 7기동함대는 이지스함 2척, KDDX 2척, KD2 2척으로 이루어진 3개 전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해군 비전 2045에 따르면 해군이 보유하게 될 기동전단의 수는 4개입니다. 즉 각 전대가 기동전단으로 승격하는 것과 별개로 1개의 전단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모든 전단이 66함대로 갖춰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함정건조 사업이 계획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전단을 6척으로 하고 나머지 전단들이 각 4척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개 기동전단의 목적이 각 해역을 책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기동함대만큼 전력이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 해군은 6척의 구축함과 항모로 구성된 항모전단과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3개 전단을 운영해 각 해역 함대를 보호하고 대양작전을 수행할 예정인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대군이 각 지역의 지방대와 협력하듯 해역 함대와 기동전단의 구축함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항모전단이 보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며 수많은 미사일과 군함이 있는데 불과 수척에 불과한 구축함으로 항모를 제대로 지킬 수나 있겠냐는 것이죠. 더구나 이 항모가 작기까지 하다면 과연 생존이 가능할지 도저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항모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은 옳은 비판입니다. 하지만 항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현대전의 흐름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항모전단이 무섭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군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모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다수의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비행장으로 기능할 뿐이라면 스텔스기와 극첨성 무기가 등장한 현대전장에서 거대한 덩치의 항모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모는 아직도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합니다. 바로 합동교전 능력 CEC에 중추라는 점 때문인데요. 현대전은 네트워크 작전 환경 NCOE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부대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인 정보는 중심이 되는 지휘부로 전달되어 통합되고 재생산되어 각 부대에 재배포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하는 부대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근처에 존재하는 가장 유효한 전략에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내 군함에 미사일이 없어도 다른 아군 군함에 미사일을 쓸 수 있고 내 부대
부대에 포병이 없다면 옆 부대에서 지원을 받아 포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합동교전 능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합동교전 능력 여부에 따라 뛰어난 군대는 같은 숫자랄지라도 압도적인 차이로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전에서 합동교전 능력의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항모입니다. 항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은 함대 하늘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적을 경계하는 빈틈없는 레이더망을 만들며 적을 찾아냅니다. 이로 인해 아군의 공격을 유도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배치만 잘한다면 함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항모입니다. 거함답게 다양한 지휘통신 장비로 무장한 항모는 수십 대의 함재기와 함대를 총지휘하는 함대의 머리이자 심장이 됩니다. 뛰어난 머리가 있는 항모전단과 수만 많은 함대가 대항해서 전투를 벌인다면 그 결과는 항모전단이 절대 우세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항모는 아군의 자산들을 활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에 있는 아군 함재기와 구축함에 공격 지시를 해 비같은 미사일 세례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런 역할 때문에 항모전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 대형 표적이라고 폄하되는 항모가 아직도 해전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사실 항모가 없는 해군은 미완성의 해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합동교정 능력은 그저 원형에서의 해전에서만 도움이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함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탄도미사일의 요격, 상륙작전 등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작전의 능동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항모가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시스템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계 군사강국들은 한국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그것은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